대선을 내달 앞두고 각 후보마다 2030 세대를 향한 구애가 뜨겁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2030의 영향력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은 이 청년 표심이 갈 곳을 잃은 이른바 스윙보터 성향을 보이면서 대선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청년 정치인과 전문가들 모시고 청년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에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박철룡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과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느냐.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네, 오늘 저희 토론에 연륜 있는 패널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 두 분에게 이 상석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 이번 대선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재명 후보는 민생버스 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민지야 부탁해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청년 표심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부터 좀 저희가 쭉 설명을 좀 들어보고 갈게요. 뭐 자리 순서대로 그냥 김 의원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왜 이렇게 청년 표심에 주목한다고 보세요? 대선 후보들께서 우리 청년 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특정한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정당이 좀 정해져 있지 않고 네. 비교적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현재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일 때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세대고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최빈곤 국가에서 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체득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념과 생각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이 좀 강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좀 더 자유로운 것이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적인 표심, 그러니까 2030 청년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대선 후보들께서 많이 주목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청년 분들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팬덤 네. 효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네.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종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2030 세대는 단순하게 이런 정치적인 기사를 콘텐츠를 소모하기보다도 네.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게시물이라든지 댓글을 쓴다든지 더 나아가서 영상들을 막 올리는 그런 업로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님이 아니라 정치 평론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권 교수님 뭐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예,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어쨌든 유권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 계속 커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움직이는 표심의 핵심이 청년층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 덧보탠다면 네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위치가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네. 청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사실 중요한 것 이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사실 이 인류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네. 생각부터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 질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느냐가 이제 정치인들이 답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한번 판단해 볼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덧보태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청년의 본질적 위치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앞에 이제 예, 시작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진작부터 청년위원들이 여기 앉았어야죠. 예. 저희 같은 다음 세대 사실 이제 지나간 세대들은 그 세대 벌써요? 빨리 물러줬어야 되는데 예.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너무 늦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뭐 지금 두 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대선 청년 표심이 중요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들한테 이 표심이 좀 향할까요? 일단 저는 이 2030 세대 청년 표심에 대한 좀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이 2030 세대는 굉장히 좀 자존감이 센 그런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기존에 있던 그 기성 세대들이 이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이런저런 불편하게 만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2030 세대들은 분노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 행동으로 옮길 때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2030 세대들은 그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특정 이념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네.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 예.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네. 홍준표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네. 자기의 고정된 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30 세대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모병제 같은 걸 둘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 여론을 좀 형성했고 네, 또 네. 하나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2030 세대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포탈이나 댓글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여론 형성의 주된 세력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대권 후보들은 이 2030 세대의 표심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이 주 여론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세대를 계속 구애하는 게 네, 네.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지금 세 분 말씀 들으셨는데 예. 사실 2030 하면 통상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죠. 이제 그렇게 진보적인 투표를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이런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참 예. 그것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네, 네, 분명하게 드러났죠.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를 찍지 않겠느냐, 과거의 네, 네. 투표 성향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극심한 근거지로서의 피해를 보니까 바로 그냥 달려가서 네, 네. 이 국민의힘 후보를 아주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했단 말이죠. 네, 네. 그것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대선의 특징으로 나타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그러니까 대선에서도요. 기존의 대선을 보면 이제 뭐 통일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안보 문제라든가 지난번 대선에서 뭐 샤드 배치 문제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 대선을 보면 이런 얘기 별로 안 일어나요. 네. 물론 이제 뭐 종전선언 갖고 이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큰 담론이 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이번 대선이 과거의 대선과 다르게 어떤 그 개인의 삶의 문제, 네. 두 분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개인의 삶의 문제, 네, 개인이 네. 내가 삶을 어떻게 향후 미래에 보장받을 것인가 문제, 개선에 네. 대한 문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스윙 보터라든가 아니면 네. 유동성이 강한 이러한 청년층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네. 거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 세대들의 여론 형성이 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성 언론과 기성 제도권의 언론에 의한 이런 틀과 기구 네. 이런 것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쉽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청년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 네. 부분도 사실상 정치인들이 기존의 틀, 과거의 정치인복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네. 그것이 뭐 홍준표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이번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딱 잡아내서 네. 진짜 기존의 과거 정치인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언론으로서 이 닦은 어프로치 하다 보면 전 틀린다고 보여져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도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유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관행적으로 제도적인 언론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여론 형성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청년들에게는. 예, 일부 예. 동의합니다. 예. 청년분들께서 주관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네.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하신 판단에 대해서 겸허하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장 선거 말씀하셨던 보궐선거 때 저희 문제 의식을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움직임들을 당 안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네. 지켜봐 주시면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 교수님, 뭐 지금 박사님도 그렇고 뭐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대선 과정에서 거대 담론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남북 문제 같은 건 정말 뭐 한민족의 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또 너무 그러니까 어떤 대선의 이슈가 너무 실리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뭐 삶과 관련된 문제 이런 측면에서만 대선이 논의되는 게 꼭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사실 저는 정치권이 한 두 발짝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말씀하셨던 뭐 집권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네, 네. 보궐선거에서 이 다른 패턴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양당이 아직도 조금 미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네. 청년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양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모든 유권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게 수용할 건가, 이걸 네.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네. 그 전략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는 조직을 어떻게 잘 꾸리냐라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청년들을 어떻게 잘 이 정책 과정에 네. 선거 과정에 또는 이 공약을 만들고 운동하는 과정에 청년들을 어떻게 잘 수용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이 사실 각 당에서 각 후보 캠프에서 저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청년들을 어쨌든 수용하고 이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전체 유권자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좀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의 저희가 청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빠졌던 부분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투표의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네. 실제 숫자를 보면 네, 지금 네. 청년층 인구가 전체의 40% 가까이 이르고요. 네. 그리고 네. 청년들이 그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을 이 각 당에서 훨씬 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네. 청년들이 실제 의견도 내고 정책도 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제도적으로 당내에서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참여 과정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이제 각 당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네. 후보들이 개인이 청년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착각이에요. 청년들 얘기를 들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네, 네. 청년들은 새로 정치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청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정리해내느냐라고 예. 하는 조직을 네. 그런 조직적 틀을 얼마나 갖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하고 실제 청년들의 얘기를 얼마큼 실제 들어가지고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네. 이 두 가지가 캠프에서 할 일인데 후보들이 할 일인데 이건 하나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그렇고 네. 안에서 두 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헛발짓하는 거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헛발질을 예. 하는 것들이. 제 느낌은 이제 밖에서 보는 그런 밖에서 관찰은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두 분 청년위원들도 그렇고 예. 우리 서울 쪽에서 보시는 의견도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 이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아까 김 의원님은 뭐 민주당 화들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뭐 반성의 의미도 사실 담긴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어떤 조직을 꾸리는 데 있어서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이 저기 시당 청년위원장도 맡으셨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런 과정들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네. 그 청년들이 지금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걸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세대고 네네. 또 이분들은 의무감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할 건 하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네네.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에 좀 등을 돌린 대표적인 사유가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결국 문재인 정부도 기득권의 사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 예가 이제 대표적인 게 조국 사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기득권의 사유화를 몸소 보여주고 계셨고 또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그 군대를 전환 통화로 연기시키는 복귀를 네. 연기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예가 4.7 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당대표 선거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 그 대통령 후보 선거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분들의 특성을 잘 캐치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 당에 맞게끔 이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정책에 반영하고 그 네. 정책을 실제 필요한 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에 맞춰서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개인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지금 좀 조직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는 굉장한 파격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의사 표현 또 그걸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캠프에서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아무튼 네. 국민의힘이 이거는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예. 저는 변화하는 모습을 그동안 그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고 네. 저희 주장을 많이 좀 외쳤던 거에 그런 반면에 지금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네, 네. 또 원희룡 후보였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로 정책을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 네. 않습니까? 네, 또 네. 그러면 이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이분들한테는 큰 네. 호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선 캠프는 논외로 하고 국민의힘 자체는 변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네, 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네. 그 20대층, 네, 20대층에서 받는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년층들이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게 그 상당히 지지 기반이 넓다 그런 것 네. 같지는 않고요. 여론조사 네, 네. 지표를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청년층들에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탈이념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네.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라든가 네. 그리고 탈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프로치라든가 정치적인 강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영으로 입각해서 접근하면 청년들은 에이 또 과거 얘기하네, 내 얘기는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자성과 성찰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왜곡된 모순이라든가 구조 이런 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층들이거든요. 네, 그것이 네. 나타난 것이 이제 뭐 사회적인 양극화도 있겠지만 그 계층 사다리 문제, 네. 금수저 흑수저 논쟁,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예. 주거, 취업, 네. 양육, 보육 문제 해서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여태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의 왜곡된 구조 모순을 청년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계층 사단이 있기 때니까
이 기득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다 갖고 있고 기득권은 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뭐 정치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성 정치인들의 반성과 성찰이 먼저인 것이지. 네, 네. 니네 당은 잘못했어, 니네 당은 잘했어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어 이런 접근보다도 네, 네. 그런 탈정치적 입장에서 네, 네. 하나 자성과 성찰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지름길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교수- 처음에 예,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 기성세대의 그 참여 반성이 없는 모습이 청년들의 네. 분노를 일으킨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뭐 살짝 반론을 아, 하실래요? 예. 아니면 뭐 아, 넘어가실래요? 아니 저기 웬만하면 반론 안 하고 싶었는데 네, 국민의힘께서 좀 잘하는 부분 때문에 청년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가 청년들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사실은 청년을 위한 마음을 얻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저희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총선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이 굉장히 많은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득권화 계층처럼 보이고 네. 그 부분에 기대에 대한 부응하지 못하는 그 반대급부로서 대안 세력을 선택하게 된 거다. 소위 말해서 판을 한번 엎어보자. 기성 네. 정치인들 다 배제하고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한번 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사실 뭔가 변화를 주도한 게 아니라 제가 네. 보기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당에서 전혀 조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이어받으셔야 명실상부 저희 진보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과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두 분 논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흐름이 딱 잡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도 김관영 의원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쪽에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지방선거, 대선,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청년들을 참여를 제도화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선도 되셨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저는 제도는 적어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췄는데 그 변화 속도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가동만 잘하면 충분히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은 갖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지금 현재 대선 과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대선 앞으로 남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네. 얼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네. 특히 제도적으로 네. 그냥 뭐 기회를 만들어서 듣는 형식적인 걸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네. 내부적으로는 제도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대선 과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정당 정치가 제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네, 또 네.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이라고 봅니다. 이벤트성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청년에 대한 대응은 당에서 하는 제도적인 게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 옛날은 그게 좀 먹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벤트성으로 청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네. 정책도 만들고 청년들이랑 뭐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적어도 대선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너무 심하게 박사-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 현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공격당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좀 저희가 이거 계속할 주제는 아닌데 예, 일단 반론을 짧게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뭐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이벤트적인 뭐 정책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네. 그 작년 총선 때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170여석, 180여석이라는 거대한 당선권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4.15 총선 전 여론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안정을 원하냐 개혁을 원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 대부분이 안정을 원했습니다. 근데 네. 안정을 원해서 현 여당 민주당이 표를 준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은 그 안정을 원한 국민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선출된 권력을 많이 몰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개혁하고 혁신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 검찰 개혁으로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잖아요. 무리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예. 거로 인해서 점점 국민들의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 네. 거기에 제도적으로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지 않다. 저희가 네. 한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네. 또 제도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다시 좀 대선 얘기를 좀 해보죠. 박사님, 뭐 청년 공약들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벤트성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건 연하야나 뭐 크게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뭐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학자금 지원, 뭐 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현금성 지원 이런 대책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2030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공약들 예.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약에 있어서는 네.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청년에 관한 공약에 네, 한해서. 네, 예, 뭐,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도 청년 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또 그 새로운 시험과 결과가 나타냈었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뭐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메타버스도 타면서 이제 청년에게 듣고 뭐 답한다 뭐 그런 메시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윤석열 후보도 좀 뒤늦게 청년 그 주택 문제, 네, 네. 원가 주택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은 두 사람이 내는 공약이 청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좋은 건 다 갈라 그러겠죠, 다. 네, 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봤을 때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청년뿐만이 아니라 대선의 여태까지의 이제 기본적인 여론조사 말고 패널조사 같은 거를 우리가 역대 대선 거를 자료를 보면은 네, 네. 첫 번째로 나중에 유권자 선택의 가장 퍼스트는 뭐냐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네, 네. 그냥 진짜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네. 있을까? 라는 문제죠. 네. 비근한 예로 2007년도인가요? 그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후보들의 의제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과거에 이제 뭐 현대건설이 있었고 서울시장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저 사람 할 것 같아. 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물표를 줬죠. 네,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청년 공약 문제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을지 그건 과거에 저 사람이 뭐 했나 이것도 네. 아마 들어갈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성과 성찰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회를 줄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사회 심리적으로 볼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볼 것 같아요. 이제 그 점들이 청년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뢰로 나타나겠죠. 투표에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공약보다는 자질과 능력, 뭐 기본적인 소양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가 갈릴 것이다. 권 교수님 혹시 뭐 추가로 어떤 점에서 표심이 좀 갈릴까요? 청년들은. 저는 앞에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스타일 얘기를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의 스타일이요. 예, 네. 접근하는 스타일. 네, 청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지금 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이 SNS를 기반한 새로운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가 접근도 안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네, 네. 빠른 소통을 하는 이 소통 네트워크의 접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이제 청년과 관련된 어쨌든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내용 측면에서는 저는 안정성이 대단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안정감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네. 경우에 가장 그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네.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것은 단순히 내용 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메시지의 내용.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이나 방식 자체가 네. 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아까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의 역량, 그 사람의 그동안 살아온 과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달이 돼야만 네. 이게 전달이 되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거 가지고는 이런 접근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형식이 내용을 좀 더 형식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라든가 형식 같은 것들이 내용을 더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추가로 좀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우리 김 의원님. 그 뭐 이벤트성에 그칠지라도 예. 네. 지역 입장에서 지역민 입장에서요. 지역 청년의 입장에서 원하는 어떤 맞춤형 지역 청년 전략 같은 게 혹시 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 혹시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청년이 아니라 지역 청년의 입장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즘 지역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자리고 일자리가 일자리. 예.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전 대전 충청권에 계속 정주하고 싶은데 정주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네. 찾아서 월세 비싼 수도권을 떠나야 되는 가슴 아픈 현실 네. 이게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안으로서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정부기관들 이전하고 있지만 네, 네.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본사나 혹은 공장이나 지점들을 이전하기에 굉장히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이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방에 내려오게 된다면 네, 네.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청년들이 수건하는 그런 예.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일자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가 공정이나 뭐 불안한 미래 이런 건 뭐 모든 청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지역에 좀 한정돼서 좀 맞춤 전략을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지역 맞춤 전략 말하기 이전에 네, 네. 아까 우리 그 유영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에서의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 네. 한 적 없는데. 아니 아까 청년 배당 얘기하면서 네, 네. 이재명 후보께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청년 배당 정책을 했었어요. 네, 2019년도에. 네. 그때 분기당 25만 원, 총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보여지는 효과가 없었다. 네, 네, 이런 네. 걱정과 우려가 많이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좀 반론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공약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청년 기본소득 그 200만 원 연 20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재원으로 할지 뭐 국토보유세로 연간 30조를 할 거고 탄소세로 30조를 할 거다 이렇게 뭉뚱그려진 전혀 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지역 맞춤형 청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저는 누차 계속 얘기했던 게 일자리거든요. 우리 역시 김관영 의원이랑 일자리. 저랑도 계속 예, 얘기를 예. 했던 것 중에 하나. 김관영 의원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건 공정과 정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지 네. 않다. 이번에 메타버스로 울산의 부울경을 갔을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청년 문제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으로 기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기업이 내려올 그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네. 계속 뭐 청년을 위한 뭐 청년 지원금, 뭐 청년의 맞춤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좋은 일자리가 충청도 우리 지역에 오기 위해서는 그 중앙 수도권에 있는 권력기관이 내려와야 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국회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국회 이전의 문제도 굉장히 아쉽게 끝났어요. 국회 본원이 오는 게 아닌 분원 형태로 오게 된다. 뭐 이렇게 이번에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는 게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무슨 네. 일이 있어도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세금성 일자리만 주지 않았습니까? 뭐 청년들한테 강실 불 끄기 하고 횡단보도 가서 문 지키기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세계적인 경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기업의 규제를 좀 풀고 기업에 지원할 걸 지원하면서 좀 기업을 키워주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에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선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거를 전부 역행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계속 청년들에게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은 포퓰리즘 정책들.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뭐 이런 식으로 다 뭔가 기본에서 줘야 될 것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 이런 걸로 청년들 꼬시면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가치를 줘야 되는데 일례로 네, 네. 지금 청년수당 그 연 200만 원을 준다고 치면 그 1년으로 나누면 한 16만 6천 원 정도 돼요. 그 16만 6천 원을 받고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은 13조 5천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네, 이 큰 예산을 쪼개서 없애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요. 그 13조 5천억이란 큰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뭐 전략 성장 산업을 뭐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청년들에게 뭐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제공하는 게 전 뭐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적인 예. 네, 말씀 좀.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네.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서 청년 수당을 줬죠. 네. 그건 준 거 사실인 거고요. 네. 그러나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본소득하고 조금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크죠 예산이. 아니 58조 그러니까요. 되죠. 그건 전 국민인 것이고 또 이제 청년의 기본 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별도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의 이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국토비율세라든가 탄소세를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 청년 수당을 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것은 또 국가 예산 속에서 주겠다는 의미니까 그거는 이제 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뭐 네. 대중 추수주의다, 대중 영합주의라고 포퓰리즘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외국에서도 이건 대중들이 요구하고 욕망을 정치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정치적 행위로서 풀어주는 문제. 네. 이것은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힘들다. 모든 국민들에게 그러면 기본 주택을 준다라든가 또 은행에서 돈 빌기도 힘드니까 기본 금융을 준다든가 이제 기본 시리즈로 가서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퓰리즘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대중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런 요구와 욕망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국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반영해서 해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괄 도모해급을 해서 그 당신 포퓰리즘이야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 이 문제는 예. 그 무조건 저희가 제가 오늘 마치 말한 걸 전체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물론 차상이나 저소득층한테 하는 건 지금도 잘 하고 있었고 선택적 복지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소득, 기본 금융, 기본 뭐 주택 이런 거에 대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무상 그 교육 또 무상급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물론 그만큼 우리가 재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당연시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착각하고 빠지면 이걸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얘기였던 거지 그런 걱정이 우려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요. 선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선대위 꾸리고 있는데요. 뭐 양쪽 다 삐그덕대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뭐 메머드급으로 꾸렸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 반발하고 나섰고요. 뭐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자체가 뭐 이견입니다. 청년 얘기는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청년 정치를 위해서 청년 선대위 어떤 방향으로 좀 꾸려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얘기는 권 교수님부터 좀 제가 여쭤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표성을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대위 자체가 네. 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려질 게 아니라 네, 유권자 네. 특히 각 당에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유권자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권자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대위가 꾸려져야 되는데요. 네. 양쪽 다 명망가 중심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언론 자체도 저는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고 뭐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고 또 지금 청년처럼 새로운 유권자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계속 뭐
구시대 인물들 가지고 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네. 식상하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네, 이 정치권 양당 똑같습니다. 네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다 짜가지고 예, 뭐 다 들어갔다고 똑같은 하죠. 그림 예, 예. 나오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 전체가 다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치인 안에서. 네.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네. 이준석 대표 위치도 지금 되게 불안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청년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물인데 그 당 안에서 위치를 보면 사방에서 치이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정말 선대위 구성부터 정치권이 정말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지 변화를 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건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이슈입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뭐 민주당도 싸잡아 비판을 해주셨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에 선대위 구성했는데 그 좀 국회의원 지지해주신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참여를 좀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 치열하게 그 대선 경선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다시 이렇게 하나의 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팀 얘기.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력 있게 중책을 맡김으로써 이렇게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요. 우리 저기 권선필 교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을 해놓고 보니까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있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네. 후보께서 추구하시는 게 개혁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서 네. 이미지와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조직이 아무리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중심으로 일단 선대위를 꾸렸지만 앞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신 사회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조직에 무슨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네. 그것 자체가 청년들의 목소리고 또 선대위에 잘 대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대위 구성에 따른 인사에 대한 것보다는 얼마나 후보자 본인이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잘 운영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선대위 모습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뭐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윤석열 캠프 선대위 구성에 청년 정치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 뭐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일단 이번 선대위 구성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청년의 대표성을 띠는 게 이준석 대표지만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선거가 끝났고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럼 당헌 당규상 그 후보자에게 권한이 좀 집중돼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려는 좀 모습이 보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당원으로서 안타까웠어요. 거기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에 제가 청년으로서 청년에 대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다면 네, 네. 좀 다양성과 분산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성과 분산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이 만드는 정책을 직접 반영해주고 그걸 네네. 떠나서 그 정책을 낸 사람들로 인해서 직접 반영시켜서 다음 선거에 다 출마시킬 수 있는 네. 그 새로운 그 청년 정치의 변화의 시작은 청년이 출마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야 그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청년 네, 의원들 네. 굉장히 많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합쳤을 때 청년 의원이 전체 대전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합쳐서 11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때 민주당의 의원이 10분이세요. 네. 우리 국민의힘 저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청년의 변화를 이끌려면 이 선대위 구성부터 청년의 정책을 청년이 만들고 또 그 청년을 만든 걸 직접 진행시키고 네, 또 네. 더 나아가서 다음 선거에 청년들이 직접 출마할 수 있는 청년이 예. 출마를 직접 해서 이 청년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게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보고 네. 바뀌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직접 선수로 뛸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여야 선대위 구성은 좀 엉망 아닙니까? 예. 말씀드렸어요, 둘 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용광로 선대위라 그래서 다 그냥 했던 사람들 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비전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뒷짐지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야 이거 뭐냐 선수 중심으로 해갖고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 정책본부장이 5명. 네네. 그러니까 정책본부를 지금 실무적으로 못 꾸린다는 거 아니에요, 쉽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 사람만 자리만 이렇게 뭐 이낙연 쪽에서 했던 사람, 정세균 쪽에서 네. 했던 사람 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대위에서는 그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선수가 좀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재명 후보가 와서 좀 굽실거리고 네. 좀 다음도 좀 보장하고 그래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의 민주당에 있어서의 그 선수가 있는 의원 국회의원들의 상당히 문제점인 것이죠. 네네. 자기 자신들보다 이게 어떤 대선이라는 문제, 지지자들하고 저는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네, 지지자들은 그냥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대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 나눠 먹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변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선대위 구성이 안 됐지만 어느 언론에서 이 올드보이 3김의 귀환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예. 합니다. 김종인, 김병준, 또 누구며 김한길. 네네네. 이 사람들도 뭐 여야를 또 왔다 새로운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하여튼 여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정치적 해안이 넓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랑개가 아니야? 뭐 이런 네.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알력 싸움과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하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몫이라든가 청년들을 향한 어떤 선대위 구성들은 안 되고 있다. 네. 저기 제가 공의 여야 공의 선대위는 지금 그렇게 뭐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 잠깐 새끼로 새서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도 많이 못 드리겠네요. 한 30초 정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청년 표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한 30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권 교수님부터 이렇게 저희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들어볼게요. 예, 저는 뭐 단순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의 청년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박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각 당에서 얼만큼 우리 지역 청년들을 네. 실제 발언도 하게 하고 권한을 네.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의 청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예, 김 의원님. 예. 역사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항상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에 대한 주체가 됐던 것은 청년이었고 네, 또 네.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게 또 청년 계층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미래에 와서 오늘날에 봤을 때는 그들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분들에게 또 정치적인 기회를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미래,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이번 대선 경선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고 네, 또 네, 윤석열 네. 후보도 국민의힘의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는 건 기존 정치에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실망한 거를 다시 희망으로 바꾸려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전 역시, 그것이 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이게 사회에서도 이제 기성세대가 많은 기득권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네. 정치권은 더 심하죠. 네, 네. 정치권에 지금 국회의원들 선수도 굉장히 많고요. 평균 나이가 아마 50대 이상일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상당히 지방자치의원분들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의원 하시면서 반가운 현상인데 중앙 정치에 있어서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느냐 네. 꼽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직시하고요. 네, 그런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라는 문제도 중요한 저는 의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생운동이 사라진 뒤에 청년층 하면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의 2030은 필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연대하면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청년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